이제 임화의 평론을 4편 읽어봤는데 문제 설정과 관련해서 좀 큰 범주에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교재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스크린이 지금 나오면 같이 공유하면서 보면 좋은데, 교재가 있는 사람 지금 이제 최종 정리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사람 176쪽입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다 예상하고 있을 텐데요. 임화의 문제 설정은 변정법적 문제 설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적 근대성에 대해서 이전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미적 근대성은, 미적이란 말은 예술적, 심미적,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만 요약하면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까지 포함한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대 이후의 근대성을 추종했죠. 추종이란 말은 서구 사회가 먼저 근대화되었기 때문에 그 근대화의 핵심에는 산업혁명이 있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영역에서 근대화를 이루어내고, 그거 이제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동력이, 체제가 그걸 이끌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민족국가, 정치적으로는 민족국가가 건설되면서 근대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족국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 산업화, 근대를 추동해가는 것이 크게 그렇게 아주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이 있죠. 한국 사회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근대화 이후에 정보화 사회가 오고, 다시 후기 정보화, 그 다음에 자본주의도 여러 형태로,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 안에서도 금융 자본주의, 지금 그 단계를 지나가고 있고, 세계화를 거쳐서 신자유주의, 이 경제 체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건 얘기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 대목은 사회 변화로서의 근대 이후의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제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큰 틀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모더나이제이션, 근대화. 이해하죠? 어렵지 않죠, 영어? 모더나이제이션, 근대화, 사회적 변화, 그 현상. 그러면 그 근대화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속성이 있겠죠. 정신성이라고 하는 게, 근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근대성, 이게 모더니티입니다. 모더니티, 근대성 혹은 현대성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자, 근대화라는 사회 변화의 현상이 있고, 그것을 추동하는 어떤 정신세계 혹은 속성, 근대성, 모더니티가 있고, 자, 그럼 모더니티를 다시 우리가 미적 근대성이라고 앞에, 이때 이제 근대성은 철학적으로 보면 보통 서구 철학 혹은 지식 체계가 발전하고 변동해 가면서 근대 철학이 헤겔과 칸트,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근대 철학이 완성된 것은 헤겔이죠. 데카르트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해서 칸트를 거쳐서 헤겔에 이르러서 이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주체와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근대 철학이 전개되면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근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사고가, 지식 체계와 철학적 사고 방식이 전개되었는데, 그게 근대성인데,
그게 가장 정점에 이르는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 사조가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고도의 정점에 올려놨어요. 그걸 추동하는 가치는 인간의 이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주체 개념, 이성과 주체 개념, 그리고 이성을 가진 주체는 뭘 확보할 수 있어요? 진리를 확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성, 주체, 진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근대적 속성, 근대적 정신세계 이런 게 형성이 돼요. 그 정점에 있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그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근대성을 우리가 역사철학적 근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좀 분발해야 돼요. 근대화가 있고 근대성이 있어요. 그 근대성은 근대 이후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인데 우리도 근대적 사고방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이성. 인간이 이성을 발휘해서 주체가 되고, 주체가 된다는 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주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자가. 이 이성적 주체가 역사관으로는 진보적 역사관. 우리는 항상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진보해 간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갖고 있죠. 이게 모더니티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성, 주체, 진리. 진보를 할 수 있는 이 인간 주체가 진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로부터 칸트를 거쳐서 해결의 정점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누구예요? 이만은 마르크스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는 이 해겔 변정법을 변형시킨, 그죠? 정치 경제적 토대 하에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그 생각의 변형을 통해서 변정법을 계속, 그죠? 그 사고방식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근대성을 모더니즘 문학인 김기림, 전통 낭만주의, 상징주의 문학인 박용철과 비교해서 이 근대성이라는 걸 가장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마르크스적 사고방식이 바로 근대성의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거지. 해겔 이후에.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비평가가 이 세 사람 중에서는 이마예요. 그러니까 이성, 주체, 진리, 진보 이런 걸 토대로 어떻게 해요? 리얼리즘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현실의 모순을, 부조리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그걸 극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진보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몽주의로 대표되는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걸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이 사고방식, 철학적 사유가 근대성 중에서도 역사 철학적 근대성이에요. 역사 철학이 앞에 붙었다는 거예요. 교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죠. 176쪽 역사 철학적 근대성의 추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근대화라고 하는 게 사회 변화로 누구나 공통분모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근대화 속에서 근대성이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를 갖게 되잖아요. 그 근대인들이 그 정신세계를 갖게 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 이제 유형이 나눠지겠죠. 그 중에 가장 이 근대성을 확고하게, 그죠? 신념으로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역사철학적 근대성이 강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들, 루소라든지 우리 계몽주의 철학자들 아마 우리 사회 시간에 공부했을걸요? 우리 고등학교 때? 계몽주의 철학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해겔도 여기에 속하고 마르크스도 여기 속하지. 당연히 누구예요? 이마도 거기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까지도 이 역사철학적 근대성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속에 이 문학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술성보다는 이 근대성, 역사철학적 근대성, 이성적 주체와 진보
역사적 역사관과 뭐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근대성이라는 게 있고, 지난 시간에 이건 얘기했어요. 미적 근대성이 있다. 그죠? 제일 위에 근대화, 근대성, 근대성이 다시 그 안에서 역사철학적 근대성이 있고 미적 근대성이 있다. 그럼 미적 근대성은 역사철학적 근대성과 어떻게 다른가? 이게 바로 예술적 근대성이거든요. 신미적 혹은 미적 예술적 근대성. 그 보들레르로 대표되는 이 근대, 보들레르는 이제 19세기 말이니까 근대 바로 초창기지. 서구에서는 이미 그때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막 근대가 이제 전개되는 시기가 19세기 말부터니까. 그 보들레르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보들레르 이외에도 미적 근대성을 실천한 예술가들은 문학 예술가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얼리즘, 모더니즘, 낭만주의, 상징주의를 이제 편의상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리얼리즘은 가장 역사철학적 근대성이 강한 어떤 문학 정신을 갖고 있겠지. 그러면 미적 근대성은 뭘까요? 역사철학적 근대성에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반발한다고 볼 수 있어? 역사철학적 근대성, 아까 내가 핵심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이성, 주체, 진리, 진보 이거잖아. 이성, 주체, 진리, 진보. 내가 엄청나게 요약해서 지금 압축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 교재가 없는 사람은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176쪽을 보면 되고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제목입니다. 변증법적 문제 설정. 이건 이해가 됐죠? 이미 많이 얘기했으니까. 김기림과 비교해서 김기림은 기하학적 문제 설정이다. 그걸 그냥 모더니즘이라고 하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따져보면 기하학적 문제 설정이다. 그런데 비교해서 이만은 변증법적 문제 설정이다. 이건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변증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이해하고 또 리얼리즘 문학은 변증법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철학적 근대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 너무 많은 걸 이제 한꺼번에 공부하는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앞으로 공부를 우리 수강생들이 문학 공부를 할 때 계속 이런 개념들을 부딪히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대화, 근대성, 그 근대성을 다시 역사철학적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미적 근대성은 역사철학적 근대성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보들레르 같은 시인이나 여기 우리 김기림이나 박용철 이런 사람들이 이마까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마도 예술성의 측면에서 이 근대성을 비판한다면 이 미적 근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약하지. 왜냐하면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이성의 철저하게 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 미적 근대성은 상당히 적고 역사철학적 근대성이 지배적이지.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대성의 큰 개념 아래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근대성의 유형을 나누면 이만은 역사철학적 근대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미적 근대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누굴까? 박용철이겠지. 미적 근대성은 예술적 근대성이라는 건데, 근데 왜 역사철학적 근대성에 반발하고 저항하는데 왜 근대성이라는 단어를 왜 끝까지 붙이고 있을까? 왜 미적이라는 것을 앞에다 붙이지만 근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근대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철학적 근대성, 즉 논리적, 이성적 근대성에 반발하는 이 예술가가 완전히 이 근대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탈할 수 있을까요? 그럼 혼자 살아야 돼. 섬에 가서 요즘 그 프로 유행하잖아요. 옛날부터 유행하고 엄청난 인기 프로인데 산에 혼자 들어가서 남자들이 예? 삼시세끼 말고 뭐 나는 뭐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있잖아요. 한 사람도 관심이 없구나. 나 정도 나이가 되면 관심이 생깁니다. 나도 자연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은퇴하면 내가 가서 저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프로예요 그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근대성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술을 지향하고 추구하면서 예술성을 지향하면서도 즉 역사철학적 근대성에 반발하고 비판하면서도 이 근대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술적 근대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보들레르라고 해서 한국의 지금 시인들이 누구든 예술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시집을 팔면 어떻게 돼요? 인쇄 대체로 10%를 받는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기 책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이게 엄청 민감하겠죠. 소설가든 시인이든. 그거는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예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대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이 예술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왜 이런 엉뚱한 설명을 했을까요? 미적 근대성 혹은 예술적 근대성이란 것은 근대성의 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철학적 근대성에 반발하고 저항하고 비판하면서도 그 역사철학적 근대성 속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적 근대성의 양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보들레르 시를 봐도 한국의 지금 어떤 시인들을 다 봐도 그런 것입니다. 대중성을, 영화는 더 심하죠. 대중문화는 더 심하겠죠. 대중문화는 투자한 그 자본에 비해서 관객이 많이 들어와서 대박이 터뜨리지 않으면 이게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없으니까 대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술성만을 추구할 수 없죠. 이게 이제 미적 근대성의 복잡한 양상으로, 그 미적 근대성 안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유형들이 생기겠죠. 예술성을 더 치중해서 고립되는 예술가도 있고, 나는 내 시집은 하나도 안 팔려도 된다. 나는 내 예술성만을 추구하겠다.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 엄청난 딜레마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핵심 개념, 근대화, 근대성, 역사철학적 근대성, 미적 근대성. 가장 복잡한 것은 미적 근대성이지. 왜? 미적 근대성은 역사철학적 근대성 플러스 그것에 대한 비판, 저항, 반발이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지니까. 자,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마의 경우는 이거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도 하고, 우리의 주 목적은 지금 이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닌데 너무 많은 공부를 지금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우리 수강생들은 더 힘들고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빛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자, 변증법적 문제설정과 그래서 역사철학적 근대성의 추구다.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읽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용철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주변 여건이 또 받쳐주지 않고 이게 꺼져버렸어. 그래서 지금 내가 더 자세하게, 이 교재가 있는 사람은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도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더 좀 공부한 사람은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더 답안을 잘 쓸 수 있겠지. 김기림은 기하학적 문제 설정이다. 이만은 변증법적 문제 설정이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김기림은 어떤 근대성이었을까요? 한번 다시 보세요. 김기림은 어떤 근대성이었을까? 지금 내 설명을 그때는 안 했거든요. 김기림의 경우는. 교재 있는 사람은 교재가 있는 131쪽입니다. 그때 이걸 그냥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근대성, 미적 근대성 얘기까지 하면 너무 많은 걸 공부한다고 하면서 건너뛰었는데 오늘 이양 설명했기 때문에 역사철학적 근대성을 추구했다. 이만은요. 거기는 이해가 되죠. 미적 근대성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복잡한 생각까지는 안 한 거지. 역사철학적 근대성을 그냥 열심히 추정했죠.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리얼리즘 문학은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모더니즘 문학으로 오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미적 예술성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31쪽. 기하학적 문제 설정. 이 김기림으로 돌아갔어요. 김기림의 문제 설정은 기하학적 문제 설정이고 근대성은 뭐예요? 미적 근대성의 양면적 추구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약간 이해가 됩니까? 내가 뭔가 모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모순이 있어요? 긴기림의 그 인식적 매개 1의 지성이 중심인데, 지성이 바로 이성이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모든 문학을 해야 된다. 이게 이성 중심이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철학적 근대성이죠. 크게 보면, 큰 카테고리로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그런데 뭘 또 동시에 또 강조했어요. 프리미티브한 감각. 이게 원시적 감각이거든요. 그거야말로 뭐예요? 근대적 이성에 반발하는 거지. 원시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원시성은 단순한 원시성이 아니라 예술적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이성이 아닌 약간 뭐라 그러고 하나요? 원초적인 거. 원시적인 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생동감, 생명력, 이런 걸 얻는 거잖아요. 지성이나 이성에서 얻을 수 없는 거, 근대적 이성에서 얻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적 근대성의 양면성을 다 동시에 가진 거지. 긴기림은. 그 두 개를 같이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의 각도에서 보면 그건 모순이지만 동시에 두 개를 양극성을 추구했으니까 우리가 미적 근대성 자체가 그런 모순을 갖고 있는 거지. 근대성 속에서 근대성을 비판하니까. 이성적 주체와 진리, 진보와 뭡니까? 진보적 역사관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걸 비판한다는 게 모순이잖아, 그죠? 그게 미적 근대성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긴기림은 가장 미적 근대성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 양면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긴기림과 이마의 비평의 이 여러 세부적인 요소들을 큰 틀에서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근대성이라는 개념, 미적 근대성이라는 개념, 그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문해사조 개념으로 너무 많이 공부했는데 이제는 내가 얘기했던 미시적인 분석서를 가지고 미시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으로는 문제 설정이라는 거 가지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근대성, 미적 근대성, 역사철학적 근대성이라는 엄청나게 큰 개념을 가지고 해보고, 그러니까 거시적 개념으로 또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미시적으로도 분석해보고, 거시적으로도 한번 조명해보고. 자, 지금 교재가 없는 사람은 지금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빨리빨리 하고 이제 박용철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이 부분이죠. 지금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긴기림, 이마, 박용철을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죠?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이 부분이죠. 미적 근대성. 이것은 역사철학적 근대성 속에서 그 속성을 비판하니까 이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긴기림은 그런 뭐예요? 근대성의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성도 강조하고 원시적 감각도 강조하는 이상한 형태가, 끝으로 보면 이게 모순이지, 그죠? 균열이지. 논리성이 별로 없지. 충돌하니까 양면이. 요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긴기림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는 바로 그러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이 근대성에 입각해 있는 거지. 이제 근대성, 미적 근대성, 역사철학적 근대성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수강생들이 자기 사고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역사철학적 근대성에 입각해서 살아가나? 나는 미적 근대성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마는 이렇다는 겁니다. 역사철학적 근대성. 그리고 변정법적 문제설정이다.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박용철은 그러면 이 두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빨리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분석서, 미시적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빨리 읽고,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종합하는. 그죠?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긴기림도 그렇게 했고, 이마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박영철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 실론과 여기 초기 실론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전기 후기 둘로 나누니까요. 초기라 해서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전기 실론, 후기 실론으로 나눌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을의 시단 총평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35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철은 어찌 보면 이 기교주의 논쟁을 계기로 상당한 비평 수준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전기 실론의 큰 특징은 존재의 실론과 수용 과정의 탐색입니다. 자, 수용 과정의 탐색하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 우리 좌표, 그죠? 미시적 분석의 분석소들을 그려놓은 그 좌표 속에 이 작품을 중심으로 앞쪽에 테두리는 수용 과정이고 뒤쪽에 미안합니다. 앞쪽에 테두리는 창작 과정이고 뒤쪽에 테두리가 수용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기 비평은 박영철이 이 수용 과정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비평을 했다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나 비평가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했어요. 시인이 시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초기에, 전기 비평에는. 근데 이제 후기 비평에 가면 이걸 하죠. 시인이 이렇게 창작해야 된다. 즉 생산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이 도표가 유용한 이유는 분석을 쭉 하다 보면요. 이게 지금 박영철의 경우는 전기 비평에는 이 수용 과정에만 이렇게 체크가 돼요. 즉 창작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을의 시단 총평을 통해서 뭐예요? 기교주의 논쟁에 참여하면서 창작 과정도 중요하다 하고 이 창작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핵심 개념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체험과 변형이에요. 이건 나중에 공부할 때 후기 비평에 대해서 체험은 뭐예요? 언어 표현 이전입니다. 자, 미리 얘기하는 것인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너무 내가 지금 성급하게 마음이 급합니다. 이 장비가 좀 꺼져버리는 바람에 마음만 급해졌어요. 우리 이번 학기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한 게 아니구나. 한영훈의 시를 공부할 때 제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할 때 그 제곡절을 못 이기는 것을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님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이 곡절을 박자를 잘 못 맞춘다. 성급한 어떤 마음의 흥분 상태다. 역으로 해석했죠. 정반대로 해석했잖아요. 님이 부재함으로 지금 암담한 심리 상태에서 지금 제곡절을 못 이긴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 흥분해서 그렇다. 지금 내가 흥분해가지고 제곡절을 못 이기고 너무 빨리 성급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박영철의 전기 실론을 존재의 실론과 수용 과정의 탐색. 자, 수용 과정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텍스트를 다 읽고 거기서 분석과 해석을 한 결과 나온 결과물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내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연구의 방향과는 다르죠. 연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기납적으로 텍스트에서 이걸 도출해내니까 이 결론을 먼저 지금은 얘기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미리 이걸 먼저 각 분석소들을 핵심을 먼저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텍스트를 박영철의 비평문을 읽어보려고 효과상, 학습의 효과상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실론이 뭘까요? 존재의 실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에이브럼스가 이 작품을 중심으로 이 문학론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작품을 중심으로 사회가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뭐예요? 모방론이고, 작가가 시인이나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게 표현론이죠. 그리고 독자와 비평가가 이걸 수용하는 과정, 이게 수용론이잖아요. 효용론. 요 가운데 있는 작품 중심으로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존재론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영철이 전기 비평에서는 작품 자체에 대한 중요성, 작품을 하나의 존재로 본다는 거, 작품을 존재로 본다는 것은
낭만주의 이론에서 약간 벗어난 것입니다. 낭만주의는 인간을 중시해요. 그래서 인간성, 휴머니즘과 그 낭만주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반인간주의가 어디서부터? 리얼리즘과 모더니즘부터 반인간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 하는 것은 작품 자체를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니까 이거는 박용철이 이미 정기비평에서 낭만주의와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존재론, 작품 자체를 중시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비평가 독자의 관점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수용 과정.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박용철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박용철은 낭만주의, 상징주의의 세례를 받았다. 그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낭만주의나 상징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는 면도 있는 것이죠. 왜? 이미 1930년대는 현대 문학이, 그죠? 세계적으로도 이미 20세기 초에 이미 현대 문학이 꽃피어 가지고 발전했고, 우리는 30년이니까 30년의 간격을 두고 한국 문학도 현대 문학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미 박용철도 옛날 구식의 낭만주의 그 문학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것도 물론 개성을 하고 있지만, 낭만주의, 상징주의도 개성하고 있지만, 현대적 문학관도 흡수해서 그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존재의 실론과 천재적 개인입니다. 이게 이제 존재의 시가 바로 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건 현대 문학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모더니즘 이후에 작품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작가보다는 작품. 예전에는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가의 생애도 연구하고 뭐 작가를 정신 분석하기도 하고 이상 자체를 연구한 거지. 이상의 작품을 연구한 게 아니고 이상 작가가 어떻게 살았고 이상의 성격이 어떻고 이상의 정신 분석을 하면은 그 부모로부터 어떤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연구를, 이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상 작품 연구보다는 이상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 중심으로 연구하는 이게 존재의 시. 시도 시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시를 연구하는 거. 이게 이제 존재로서의 시입니다. 박용철이 이미 이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천재적 개인은 말 그대로 낭만주의의 핵심 특성이죠. 인간을 시보다 시인이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시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평범한 사람은 시를 쓸 수 없어요. 천재만이 쓸 수 있고, 그래서 감정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이론에서 이 감정은 보통 감정이 아닙니다. 영감에 해당되는 천재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천재적 개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로 가면요, 음악적 형식과 인상주의 비평이라고 그랬죠. 이제 비평가가 어떤 비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평인가? 비평가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시인에게, 즉 창작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수용 과정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비평가에게. 그래서 나온 핵심적인 개념이 인상주의 비평입니다. 인상을 중시하는 것이죠. 김기린과도 다르고 이맛하고도 다른 고유한 개성을 이 비평, 인상주의 비평에 두었습니다. 주로 시에서는 이 박용철이 인상주의 비평을 강조했고요. 거의 동시대에 소설 비평에서는 김환태라는 비평가가 있습니다. 김환태 비평가가 인상주의 비평을, 그러니까 거의 시에서는, 시 비평에서는 박용철, 소설 비평에서는 김환태, 인상주의 비평하면 두 사람이 상벽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건 약간 사적인 것인데, 그죠? 작품 자체가 아니고 생활적인 측면, 사적인 생활, 전기적인 사실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친인척 관계였어요. 김환태의 부인이 박용철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뭐라 그러죠? 동서라 그러나? 아니지. 맞나? 아니지. 아무튼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인상주의 비평, 한국에서 인상주의 비평하면 이 두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주의 비평이 바로 뭐하고 이 연속성이 있냐면 낭만주의, 상징주의하고 꽤나 연속성이 있는 거죠. 왜? 인상을 중시한다는 것은 직관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김기린 같이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마와 같이 계급혁명을 통한 역사적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를 생각하고 계급 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 이것도 아니고, 그죠? 인상주의 비평은 예술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을 인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비평으로 한다는 거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성, 역사성은 제거되고 작품이 갖고 있는 예술성에 초점을 맞춘 집중하는 그런 비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 그러나 이제 인상주의 비평은 분석과 해석의 단계로 좀 더 전문적으로 비평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건 초보적인 단계죠. 초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러나 무시 못하는 것은 이 인상을 이 비평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박음철은요. 이 비평가도 시인 못지않게 탁월한 사람이어야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인상은 보통 인상이 아니지. 시인이 천재인 이유는 그 감정이 보통 감정이 아니고 거의 천재, 하늘이 준 그죠? 그 감정, 그 영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시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비평가도 탁월한 사람만이 비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인상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상이 아니고 엄청난 감수성과 문학과 예술에 대한 감식력이 있고 전문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의 인상을 얘기하는 거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개팅 가서 첫인상이 좋았다. 그 인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명칭이 인상주의 비평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뒀어요? 음악적 형식에. 그러니까 이제 박용철은 1930년대 초반에 이 시문학 동인을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시문학 동인에 김영랑이 있고 정지용이 있고 박용철이 있고 이런 순수 시 쓰는 시인들의 동인을 주도했으니까 그 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음악성에서 찾았습니다. 그 음악은 역시 이제 시의 예술성과도 통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분석서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전기 비평은 수용 과정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작품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음악적 요소, 형식과 비평은 인상주의 비평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읽어보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기 비평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한 이 박용철이 후기에 가면 이렇게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이 하우스만이라는 이론가입니다. 이 하우스만이 33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강연을 하는 그 원고거든요. 이게 시의 명칭과 성질이에요. 순수 실론인데 상당히 시의 이 창작 과정을 나름대로 아주 잘 설명을 해준 그런 이 A.E. 하우스만의 이 시의 명칭과 성질을 34년 2월에 자기가 지금 문학이란 잡지를 창간했어요. 시문학 잡지 창간해가지고 3호까지 내고 이게 폐간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동인들이 이렇게 흩어지거나 또 이제 재정난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동인지 만들고 출판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겠죠. 사제를 틀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박용철도 그랬고 뭐 여러 문학인들이 우리 초창기 근대 문학의 초창기 여러 사람들이 사제를 틀어서 출판하고 그랬죠. 그랬으니까 이제 시문학은 폐간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종합 잡지를 만들었어요. 시문학이라는 잡지는 시 전문지잖아요. 시만 다루는 잡지인데 요거는 이제 소설까지 다루는 비평도 다루고 소설도 다루는 종합 잡지를 또 만들었어. 망해도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번역을 자기가 본인이 했어요. 박용철이 이걸 번역했어. 하우스만의 이 논문을 번역했어요. 근데 번역한 시기를 보세요. 거의 1년 만에 번역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 격차가 확 줄어드는 거지. 이 박용철 같은 사람의 이 뭐예요? 이 수고와 노력과 능력. 어학 능력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당시에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박용철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해서 자기가 이제 가장 거기에 많은 하우스만 실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후기 비평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 핵심은 변형이에요. 변형.
두 번째는 창작 과정의 탐색이다. 이해가 되죠? 전기 비평은 수용 과정을 탐색했는데 이제는 창작 과정을 탐색하니까 전기 비평은 비평가 중심으로 연구했고 창작 과정을 연구하는 후기 비평은 누굴 중심으로 시인이 시를 쓰는 과정을 주로 연구했고 그 핵심 개념이 뭐예요? 변형이에요. 변형이 뭘까요? 낭만주의, 상징주의 생각해 보세요. 내면에 뭔가 엉어리가 있어야 돼. 즉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지. 시인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시를 쓰겠어요. 그게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언어를 시적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그게 언어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창작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이제 시라는 작품이잖아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 체험이 요 앞에 단계, 언어 이전의 단계를 체험이라고 이제 나중에 개념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체험과 변형이에요. 그럼 변형이란 말에는 언어 표현 과정의 기술 이런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변형. 왜 변형일까요? 언어 이전에는 이게 뭐가 뭔지 알 수 없죠. 내면에 있는 것이니까. 엄청난 에너지로 그냥 용수숨 치는 것이니까. 내가 이걸 표현해보자 하는 욕구만 있을 뿐이지 이게 뭔지를 자기도 뚜렷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불투명한 안개 속에. 근데 이걸 언어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뭡니까? 시적 상징과 비유나 이미지로 이렇게 변형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변형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박영철의 후기 비평의 가장 핵심 개념이 됩니다. 변형.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이제 박영철의 평론 중에서 목록 있죠? 목록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공부할 게 뭐예요? 시적 변형에 관하여.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 수준에 도달한 것이 이 개념입니다. 그 개념은 바로 시인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엉어리를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욕망을, 욕구를 언어 표현을 통해서 시 작품으로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 변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전 단계는 뭐예요? 체험. 체험이 중요하고 변형이 중요하다.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돼요? 체험은 언어 표현 이전 단계고 변형은 언어 표현 과정이고 그래서 그 두 개가 박영철 후기 비평의 핵심 개념인데 그 개념은 둘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독자나 비평가의 역할이 아니고 시인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으로 갔죠. 박영철은 전기 비평에서는 비평가의 역할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다가 후기 비평에 가면 시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비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분석서별로 얘기를 해 보았는데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제 다시 둘로 나눴어요. 후기 비평을, 박영철 후기 비평을 반기교주의다 이렇게 내가 이제 일종의 설명을 붙였습니다. 기교에 반대하죠. 왜? 낭만주의나 상징주의는 기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인간과 그 사상과 감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변설 이상이, 그러니까 반기교주의는 어찌 보면 김기림 비판이고요. 김기림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고, 변설 이상의 시는 누구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임화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개념 두 가지를 가지고 시는 기교 이상이다. 그죠? 김기림 같은 모더니즘 시인들은 주로 형식, 그죠? 기법 이런 데 치중하니까 시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하면서 어떤 용어를 많이 써요? 영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영혼, 이게 뭐예요? 그 기교 이상이죠. 정신보다 더 높은 영혼의 차원을 시인들은 노래해야 되는데, 그죠? 박영철이 영혼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교와 반대 개념을 가지고 김기림을 비판하는 겁니다. 변설 이상의 시는 이 말을 비판하는 거죠. 시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이마 당신은 왜 의미와 논리만 갖고 시를 자꾸 평가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변설로만 보느냐.
주장이 뭐예요? 시는 변설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이 사실은 핵심 개념이면서도 김기린과 이마를 비판하는 일종의 중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실론에서 체험과 변형이 나오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정점에 도달한 박용철 이론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이죠. 체험은 언어 표현 이전의 어떤 내적인 어떤 요소, 이것을 엄청나게 탐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어 표현 과정도 탐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결합이 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체험만 강한 사람이 있고 이 변형이 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박용철이 그렇게 구분했잖아요. 이전에. 어떤 사람은 체험은 약한데 이 언어 표현이 강한, 즉 수사법이 강한, 수사가 강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사람도 있겠죠. 이 둘 다 갖추게 되면 체험의 깊이와, 그죠? 그 농도도, 밀도가 강하고, 이 언어 표현의 수준도 높으면 이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박용철의 비평가로서의 관심은 초기 비평에서는 작품 자체, 그 다음에 비평가에게 관심이 있었고, 후기 비평에 가면 시인이 시를 쓰는 과정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언어 표현 이전이냐 이후냐, 언어 표현 단계냐, 이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관점에 혼재가 있긴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는 체험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변형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 초점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일관되게 김기림 임화와 비교해 보면 차이 나는 지점은 어디예요? 우리 뭐예요? 이 좌표축에서 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어? 현실이 빠져. 주체는 있죠. 주체는 강하지. 비평가라는 수용 주체, 시인이라는 천재라고 하는 이 창작 주체, 이거 엄청나게 강한 이론이죠. 이 박용철의 이론은. 그런데 이건 없지. 창작 과정에 현실도 없고 수용 과정에 현실도 없죠. 역사적 단계도 없어요. 현실적 고려, 정치적 역사적 단계의 고려, 이런 것은 없지. 다만 시를 예술로 보고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느냐,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창작하느냐, 그리고 작품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용한 이유가, 이 자푸축이 유용한 이유가, 여기에 딱딱 분석서들을 찾아서 넣어보면 어디가 관심이 없고 어디가 관심이 많은지가 나오고, 또 수용 과정에 관심이 많은 시기가 있고, 창작 과정에 관심이 많은 시기가 있고, 이렇게 또 나눠지고, 이게 여러 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15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용철의 비평을 읽어보겠습니다. 김기린과 임하에 비하면 박용철의 비평은 그렇게 난해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왠지 이해가 되죠? 낭만주의, 상징주의를 개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주 친근하고 쉽고 그렇게 난해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는 평론이 아니고요. 시문학 동인지를 창간하면서 이 말을 붙인 거예요. 99쪽이네요. 부교재. 맞나요? 나하고 페이지가 같아요? 따로 파일을 올렸구나. 나는 그건 안 가지고 있고, 이게 한자가 섞인 거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한자를 한글로 바꾼 거, 그거 보세요. 파일 2개를 올렸잖아요. 박용철은 따로 올렸어요. 처음에 한자가 섞인 것도 올리고, 그 다음에 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글로 바꾼 것도 올렸으니까 그 한글로 바꾼 버전을 보면 됩니다. 그럼 쉬워요. 자,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시문학, 1930년에 창간한 박용철이 자기 사제를 틀어서 이 동인지를 만들고 출판사도 차리고 3호까지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동인 활동을 한 사람이 아까 또 얘기했지만 김영랑, 박용철 자신,
정지용도 여기 들어있고, 당시에 순수시를 쓰던 순수 서정시를 쓰던 대표적인 시인들을 다 여기에 동인으로 흡수해가지고 3호까지 냈죠. 그런데 이제 이 창간호에 이거를 실습니다. 여기에 박용철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어요. 박용철의 문학관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시문학이라는 격월간, 그죠? 그러니까 월간지가 아니고 2달에 한 번씩 내는 거. 월간지가 있고 보통 개간지가 있습니다. 개간지는 계절마다 한 번씩 내니까 1년에 4번 내고, 월간지는 매달 내니까 1년에 12번 내고, 격월간은 1년에 6번 내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동인들이 나옵니다. 그죠? 정인보, 변영로, 김윤식. 김윤식이 김영랑이죠. 김윤식이 김영랑이에요. 정지용, 이하윤, 박용철. 자기를 제일 마지막에 낳았어요. 이 동인이에요. 6명입니다. 그래서 편집 동인이 되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자기 문학관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박용철의 문학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한 편의 글을 읽고 나서 마음이 자미스럽게,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흥미있게,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흥미롭게, 호기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감격 있는 인상. 야, 여기서 벌써 인상이 나왔죠? 감격 있는 인상. 인상을 받았다 하자. 그때 혼자 보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나고 여럿이 보았으면 하는 욕망이 일어나 그 수단으로 이를 인쇄해 보낸다면 이것이 출판자와 편집자의 가장 소박하고 겸손스러운 양심일 것이다. 자기가 이제 이 시동인지를 만든 어떤 동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을 때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혼자 보기 아깝다. 그래서 인쇄해가지고 출판을 하면 이게 이제 바로 출판을 시집을 내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동인지를 내는 이유가 된다. 여기에 이미 우리가 뭘 엿볼 수 있어요? 뭘 중시하고 있어요? 인상을 중시하고 있죠. 시를 읽을 때 받는 그 인상, 그게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좀 넘어갔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나하고 이게 페이지가 좀 달라서 그런데 잘 찾아보세요. 현재 인식의 주체란 지나간 인식의 내부 기억의 총화성인 한 전일체이며 한계의 존재에 대한 개인의 인상은 제각기 상이한 것이나.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또 인상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시를 읽는 과정을 계속 탐색하고 있습니다. 창작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거의 박용철이 자기 문학관을 처음으로 여기서 표현한 것인데, 주로 다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인상은 시인의 인상이 아니고 비평가의 인상입니다. 즉 시를 읽을 때 경험하는 인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인식의 주체는, 즉 비평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인식의 내부 기억의 총화성인 전일체이며, 자, 기억의 전일체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비평이든 독자가 읽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존재예요? 과거의 기억을 다 갖고 있는 존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그 기억의 총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 작품에서 받는 인상이 다 달라지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독자와 비평가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인상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지. 왜? 그 각각의 기억의 총화성이니까, 총집합체니까, 그 읽는 사람의 인식은요. 그리고 한계의 존재에 대한 개인의 인상은, 이랬을 때 존재란 말이 나왔어요. 이 존재가 바로 뭐예요? 작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시 작품을 존재라고 얘기하는, 여기서부터 존재의 실론이 나는 이제 이미 노출됐다. 작품을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것은 사실은 낭만주의나 상징주의보다는 그 이후의 20세기 현대문학에서,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문학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와 작품을 분리하는 거지. 시인과 시를 분리하는 거지. 그죠? 그런 말을 듣잖아요. 시인이 시를 쓰고 나면 그것은 자기 게 아니다. 이미 그것은 이제 독자에게 속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자기 손을 떠났다. 이런 얘기 할 때 그게 바로 이 같은 얘기예요.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것이죠. 독립된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인과 계속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오류에 빠진다. 해석할 때도 오류에 빠지고 그렇다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구절을 이 시의 단어와 구절과 문장을 해석할 때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가를 자꾸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도를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와 시인을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문학은 시와 시인을 분리한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고 있고 그게 모더니즘 20세기 이후에 현대문학의 기본 관점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박용철은 지금 존재로서의 실론이라는 이 지점에서는 낭만주의를 벗어난 거예요. 이미 현대문학의 기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존재란 말에 좀 방점을 찍어둬야 돼요. 존재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의 인상은, 자, 각각 인상이 다르겠지. 비평가마다, 독자마다 다르겠지. 제각각 상이하다. 그죠? 서로 다르다. 그 상이한 가운데의 공통성이 우리의 공통감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칸트적 의미의 공통감각이죠. 사실은 칸트도 다 이 박용철이 습득한 것입니다. 이게 공통감각이라는 그 유명한 칸트의 미학이에요. 그러니까 비평이 가능하죠. 왜 제각각인데 다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면 다 맞는 것이지, 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지, 왜 우열 관계가 있느냐, 우열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통감각의 기준에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고 설득력이 부족한가,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신춘문예도 당선작을 판단하는 심사위원들이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죠. 그죠? 고대 신문 공모하면 그것도 당선작을 뽑기 위해서 우열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각각인데 왜 취미는 다 제각각이라서 그거 판단할 수 없다는 말과 비슷하게 예술 비평도 제각각인데 다 다르다. 그건 정답이 없다. 그러나 바로 이 공통감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우열을 가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칸트의 이론입니다. 칸트의 기본 생각이고 그 생각까지 지금 이 박용철이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통성의 규정이 없다면 비평은 성립 불가능이 될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비평할 필요가 없죠. 다 제각각 자기 분석하고 해석하고 다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공통감각이 있어서 비평이 성립한다. 비평은 자기를 감수 공통성의 한 표준으로 규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수준의 이 문장이에요.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칸트적 공통감각이 있기 때문에 비평도 우열을 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비평가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그 공통감각의 기준으로 보고 비평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주관성을 가지면서도 그 주관성을 공통감각인 객관성 속에서 계속 녹여내야 되지. 그게 이제 비평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럼 지금 벌써 이 시문학 창간을 하면서 이 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비평은 기본적으로 수용 과정에 대한, 즉 독자와 비평가에 초점을 맞춘 지금 이론적 탐색을 계속하고 있다. 그 다음 보세요. 시라는 것은 시인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한낱 존재이다. 자, 이 시를 정의하고 있는 이 한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왜요? 이거 엄청 쉬운 것 같죠? 근데 이 안에 엄청나게 복잡한 게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에 대한 정의예요. 시는 시인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자, 이 표현에는 시보다 먼저 있는 게 시인이란 뜻이죠.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그 이 낭만주의 천재 이론이에요. 시보다 시인을 더 중시하는 거지. 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인격과 사상과 예술 혼이 훌륭하면 좋은 시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인과 시를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으로 말미암아 그랬지. 시는 시인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 표현은 한낱 존재이다 그랬어요. 시를 존재로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와 시인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존재로 본다는 거는.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본다는 거예요. 예술 작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주 짧은 문장 하나에 박용철의 고민이 다 들어있는 거야. 사실은 모순된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 하나는 시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낭만주의지만 존재를, 작품을, 시를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는 이미 현대문학, 현대시, 신비평의 기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 사실은 균열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갖기는 어려워. 왜? 하나는 시와 시인에 불리고 하나는 시와 시인의 연결이지. 시인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시인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시다. 또 하나는 존재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평생 동안 박용철은 비평가로서 이 두 가지 모순된 것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죠? 하나는 낭만주의 이론에서 온 것이고 하나는 현대 문학에서 온 것이에요. 지금 1930년대에 비평을 하고 있는 이 박용철은 낭만주의를 개성하면서도 현대성을 갖춰야 되니까, 현대 문학의 속성을 갖춰야 되니까, 존재라는, 시는 하나의 존재다라는 것하고, 시는 단순히 그 독립된 게 아니고 시인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시인이 더 원천이란 거지. 이 두 가지는 사실 모순인데 이걸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박용철의 비평가로서의 과제였다. 자기 내적 과제였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에 사실은 박용철의 비평이 농축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주목하는 단어가 뭘까요? 부사, 한낱입니다. 한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낱을 보통 어떨 때 씁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다는 뜻으로 한낱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1930, 이게 몇 년도에 쓴 거예요? 나와 있죠? 이거 우리 연대로 안 돼 있네. 소화 뭐 이렇게 돼 있네. 아무튼 31년인가요? 30년인가요? 예. 이건 찾아보면 아는데.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이 한낱을 어떤 맥락에서 썼을까? 보잘것없다는 뜻의 한낱일까? 아니면 낮게, 즉 개별이라는 뜻으로 한낱이라고 썼을까? 자, 거기에 의미 차이가 바로 지금 이 한 문장 속에 이 두 가지 관점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한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하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중을 견디고 있는 거야. 한낱을 보잘것없다고 보면 시인에게 방점이 있는 것이고, 한낱을 개별적이라는 뜻으로, 개개, 독립됐다는 뜻으로 한낱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존재에 더 방점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한낱이 묘한 뉘앙스를 갖고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혼재되고 있는 것을 떠받치고 있다. 하중을 떠받치고 있다. 문장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 속에 엄청나게 숨은 비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만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도 이 문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안에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박용철 비평에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가 이 문장 하나에 상당히 엄밀하게 녹아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박용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